협심증, 심근경색 계속 어지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두통 있으신 분들, 두통이 심하면 신경도 예민해지는데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혈관 질환이에요. 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한, 혈관을 잘 관리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혈관 관리 어떻게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 혈관이 나빠지면 무슨 질환이 생길까요? 우리는 보통 그냥 어떤 질환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질환, 어떤 병명, 그 병명을 따라 들어가서 원인을 살폈을 때 놀랍게도 그것이 혈관, 특히 혈관이 나빠져서 생기는 질환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 볼 텐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 정말 깜짝 놀라실 거요. 주변에 여러분 두통 있으신 분들 잘 보지 않으세요? 두통. 그 두통이 CT, MRI 몇 번씩 찍었는데도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5년, 10년 이상 된 그런 극심한 두통을 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또 거의 다가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봤다라는 사람들까지 봤거든요. 무슨 정말 희한한 치료도 다 받아보셨더라고요. 병원에서 다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 난치성 두통에 쓰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약도 쓰는데 그 난치성 두통에 쓰는 약이요. 그 약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요. 뇌혈관을 수축시키든지 이완시키는 약이에요. 특히 뇌혈관을 이렇게 오그라들게 하는, 수축시키는 그런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약에 좀 통증이 좀 경감되는 사람도 있고 별로 효과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말 심한 두통에는 하여튼 그런 약까지도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혈관과 두통이, 통증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아니면 때로는 혈관을 확장시킬 때 그 두통이 경감되니까요. 또 심장병에 이렇게 심장에 협심증 이런 거 있어가지고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거 있어서 왜 숨이 가쁘고 제대로 호흡을 못하고 가슴이 이렇게 터지는 것 같고 답답해서 그래서 욱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병원에서 응급으로 쓰는 약이 혀 밑에다가 넣는 설하정, 혀 밑에 넣는 약. 그래서 응급으로 바로 이제 점막으로 그 약이 들어가 가지고 그 통증을 경감시키는 약이 있는데요. 그 약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해서 혈관을 확장하는 거예요. 심장의 혈관을 확장했을 때 그 사람의 이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게 왜냐면은 심장의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무리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계속 펌프질을 하니까 심장 근육에 제대로 된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심장 자체가 그 안에 피를 담는 주머니 같은 거고 이게 펌프질을 해서 전신으로 피를 보내고 폐로 피를 보내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심장 근육이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펌프질을 할 때. 그래서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그 관상동맥이 좁아졌을 때 심장은 일을 해야 되는데도 그 제대로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특히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보다 걷거나 특히 뛰거나 오르막을 이렇게 걸어가거나 할 때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는 경우가 있어요. 등산 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슴을 움켜쥐면서 이렇게 쓰러지고 그래서 긴급 조치를 받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쓰는 응급약이 혈관을 확장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 심장 혈관만 확장하면 좋을 텐데 이 확장시키는 게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약이 가진 부작용이 두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뇌 혈관을 그냥 인위적으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옆에 뇌 신경세포들이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약물로 인한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두통이 오는 사람들은 뇌 세포에 제대로 혈액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뇌 혈관이 좁아져서 오는 두통인 거예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 혈관이랑 이 통증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두통이 심한 사람들이 왜 불면증도 있느냐?
이게 뇌의 혈액 공급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면은 마치 그 편의점에 갔을 때 천장에 불이 쫙 형광등 불이 쫙 켜져 있는 것처럼 이 뇌신경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우리 밤에 잠을 잘 때 어떻게 해요? 불을 끄잖아요. 근데 뇌신경 안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으면 편안하게 잠을 자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계속 어지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지러우면 빈혈인가? 내가 기운이 없네. 이렇게 생각해서 무슨 보양식 같은 거를 더 드시고 더 맛있는 거를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먹지 못해서 어지러운 사람은 요즘에 굉장히 드물어요. 먹지 못해서 어지러운 사람들은 뭐 큰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위장, 여기가 소화기에 무슨 병이 생겨가지고 먹지를 못해서 올 수는 있는데요. 그게 긴 시간 계속되면 정말 이제 먹지를 못하니까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지러운 게 아니라, 이것도 혈관 질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방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제가 한의사는 아니지만 환자들을 위해서 약국에서 환자 상담을 하다가 이런 건 도대체 왜 이렇지? 이래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 다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방 공부까지 하게 됐었는데요. 약사가 한방 공부를 하면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병리학, 생리학 이런 거 서양의학을 배운 상태잖아요. 약을 공부를 하려면 병리학, 생리학 기본이거든요. 그런 거를 공부를 한 밑바탕에다가 이 한방의 원리를 접목을 시키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뭐 심도 있게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도 제가 어떻게 하다가 생기산이라는 약을 만들어낸 게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조제한 거지만 만든 거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이게 그런 시너지 효과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한방에서 그런 게 있어요. 소양병이라는 게 있어요. 소양병, 뭐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그런 거 말고요. 소양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체질이랑은 좀 다른 거고 질병이거든요. 그 소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한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소양병이 뭐냐면 이 가슴 속에 화가 있는 거예요. 속에 화가 있어요. 열이 있는 거예요. 열받은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거의 다 스트레스 열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열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몇 가지를 써놨는데요. 그게, 현훈이라는 게 있어요. 현훈. 목현이라고 하죠. 눈목자에다가 어지러울 현자, 눈이 어지럽다라고 그래요. 여기에 열이 있으면요, 이 열이 위로 치받거든요. 열받아 죽겠네. 눈이 팽 돌아가겠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나 정말 열받아서 눈 돌아갔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이지만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야기예요. 이 열이 받으면 열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반드시 위로 올라가요. 열이 위로 확 받으면 눈이 뺑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양병의 주요 증상이 목현이라는 게 있어요. 눈이 어지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어지럽다. 한마디로 그냥 어지럼증이에요. 이 어지럼증이 이 속에 열이 위로 올라가지고 생기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열을 받아도요. 이게 순환이 돼서 잠깐 열이 났다가 그냥 식혀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운동은 별로 안 하고 기본적으로 비타민 이런 거는 다 부족하고 칼로리 섭취가 높은 거거든요. 단 거 많이 먹고 그리고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많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가지고 고지혈증 기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많지요. 비만한 사람들 많지요. 운동 안 하지요. 이러니까 이 순환기가 굉장히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열이 받은 상태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뭐 그럴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약을 쓴 게 아니고요. 제가 모르고 약을 썼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가 생기산이라는 걸 썼는데 그걸 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예상하지 못한 다른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이건 뭐지 하고 역추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옛날에 제가 한방에서 배웠던 소양병이랑도 연결이 되고 거기 나와 있는 목현, 눈이 어지러운 거, 그 다음에 또 흉협, 고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구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흉협고만은 뭐냐면 가슴에 뭐가 꽉 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받으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가슴을 치잖아요. 그거 딱 맞는 거예요. 열받으면 가슴이 답답해요. 여기가 뭐가 확 막힌 것 같아요. 이게 심한 사람들은요, 음식이 안 넘어가요.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도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양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입이 써요. 열이 위로 올라오면은 여러분 열 때문에 입이 쓰다라는 거 혹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독감 걸렸거나 심하게 열병을 앓고 나면 열이 많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열이 좀 내려가고 나서 조금 기운을 차려가지고 뭘 좀 먹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동안 못 먹었기 때문에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근데 뭐를 한 수를 딱 뜨는 순간 깜짝 놀라요.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독감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요. 독감을 앓고 나서 라면을 끓였거든요. 동생이랑 이제 같이 라면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그 라면 한 젓가락을 먹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놀랬던 그 기억이 지금까지 나는 거예요. 아니 라면이 왜 소태같이 쓰냐고요. 정말 써서 라면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써서. 그게 구고 입구자에다가 쓸 고자를 써서 구고 입이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열을 받으면 입이 써요. 그래서 입맛이 없죠. 이 열을 받으면 여러분 침이 있잖아요. 우리 입속에 있는 침 이런 게 끈끈해져요. 굉장히 끈적끈적해지면서 거기서 쓴맛이 나는 거예요. 체액이 다 말라버리는 거거든요. 피도 걸쭉해지고 우리 몸에 체액이라는 게 있어요. 뭐 침이나 하여튼 우리 몸속에 물이 있는데 몸속에 있는 물을 통탈 털어서 체액이라고 하거든요. 이 체액이 많이 말라서 농도가 짙어져서 걸쭉해지면요. 이게 가래도 더 많이 생기고 왜냐하면 기관지에도 기관지 점액이 있잖아요. 그 점액이 말라버리면 그게 끈끈한 액이 돼서 탁 뱉으면 가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입이 쓰잖아요. 입이 쓰다는 건 이 침이 말라가지고 입이 쓴 거죠. 음식을 잘 못 먹고. 소양병이 있는 사람들이 목현, 흉협, 고만, 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현대적인 질병명으로 보면 여러분 메니엘 증후군, 이석증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석증, 귀 안에 있는 평형 감각을 주장하는 그 부분에 돌이 뭐 빠져가지고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말 하나도 몰라도요. 그냥 생기산 먹으니까 메니엘 증후군 이석증이 다 치료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생기산하고 비타민 B, C, 마그네슘 제가 이렇게 기본으로 쓰거든요. 요즘에는 원데이라고 해가지고 제 그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B, 마그네슘, 오메가3가 한 포에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생기산 한 포에다가 이 원데이 한 포를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 C만 좀 고용량으로 섭취해주면 되거든요. 생기산은 하루 3번 먹는데 원데이는 하루에 한 포 내지는 많이 먹으면 2포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먹으면서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쓰면 그걸 이제 생기산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생기산 요법을 썼을 때 이 이석증 이게 귀 속에 빠져있는 돌을 도로 집어넣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석증이 그냥 완치돼요.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이 하는 게 혈관을 치료하고요. 이 흉협, 고만, 이렇게 울화증을 치료하거든요. 이 울화증을 치료하니까 짜증 많은 애기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걸핏하면 울고 징징대고 산만하고 공부도 못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막 열 있는 대로 봤잖아요. 걔 때문에 엄마도 화병 생길 지경인데 그 아이한테 생기산을 주면요. 애가 싱글벙글 웃고 다녀요. 참 그거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쟤도 어딘가 스트레스를 받고 욕구 불만이 쌓여가지고 저 어린 것이 세상에 화병이 있었구나. 여기 울화가 풀리면요. 순환이 잘 되면서 열이 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쌓여있던 열이 그냥 자동 정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열이 많이 있으면요. 상대적으로 손발이 얼음처럼 찬 사람들 많고요. 다리가 저린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에 울화가 있다라는 뜻은 여기에 열도 있지만 여기에 피가 모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우리 신체에 피의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한 곳에 피가 많이 몰리게 되면 다른 신체 부분에는 피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장으로 피가 많이 갔다가 뇌로 피가 많이 갔다가 또 막 달리기를 하면 손발 골격근에 피가 많이 갔다가 이렇게 좀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스트레스 받고 화만 내고 이러면 이 머리로 가슴으로만 피가 몰려서 이 사방으로 피가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적인 혈액 충혈 현상이 생기는 거죠. 상체에 여기에만 피가 몰려가지고 충혈이 되면요. 가슴은 답답하죠. 짜증은 나죠. 어지럽죠. 머리는 아프죠. 잠도 못 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소화가 잘 될 리도 없거든요. 이 소화기관은 우리 몸을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상체가 아니라 중초에 들어가요. 이 중초에 들어가는 부분이 위장관이 있고요. 또 콩팥 이런 것도 중초 내지는 하초라고 보거든요. 콩팥이 약하면 여러분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해지잖아요. 나이 들면 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 사람들 하초가 약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좀 더 세분화시켜서 얘기하면 콩팥이 약해진 거고요. 신수가 약해진 거예요. 콩팥이 약해진 거죠. 하여튼 혈관 때문에 생기는 질환에 얼토당토 않잖아요. 두통이 혈관 질환이라는 거. 그래서 만성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성들인 경우에 피임약을 먹으면 안 돼요. 피임약은 혈전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피임약뿐만 아니라 갱년기 여성들이 먹는 호르몬제 있잖아요. 이게 최고 부작용이 피딱지를 만들어요. 혈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피가 걸쭉해지거든요. 그래서 피임약 먹어보신 여성들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생리량이 확 줄고요. 나중에는 생리혈이 나오는데 까맣게 먹물처럼 그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말거든요. 그게 생리혈만 그런 게 아니라 전신의 피를 걸쭉하게 만드는데요. 가뜩이나 평소에 뇌 순환이 안 돼가지고 두통이 있었던 사람이 이런 피를 걸쭉하게 혈전을 만드는 여성 호르몬제, 피임약 이런 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두통에 시달려서 진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혈전증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은 늘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면 안 돼요. 또 다르게 말했을 때 피임약이나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은 담배 금기예요. 피임약이나 여성 호르몬제가 피를 안 좋게 걸쭉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담배가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요,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낫지를 않아요. 담배를 피면 담배 연기가 흡입되는 동시에 기관지랑 폐 이런 것만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게 위장관의 혈관이 수축돼요. 좁아지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지면 위장관 운동을 방해하거든요. 위장관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여기에 피가 잘 가야 돼요. 그런데 담배를 피워서 식후에 담배 한 대 탁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폼 나오나요, 저? 저는 담배를 펴본 적은 없는데 폼 나오네요, 지금. 이렇게 식후에 담배를 한 대 탁 피게 되면 이 위장관이 자기는 못 느껴도요. 정말 이 장관 소화기관에 치명적인 방해예요. 이런 것들이 염증이 낫지를 않고 자기도 모르게 만성적인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거죠.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전부 다 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잘 관리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혈관 관리 어떻게 하겠어요? 혈관 관리 여러분 화만 내도 이게 핏대서죠. 핏대서고 그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왕창 분비되거든요. 이런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활성산소가 뭐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시냐면 여러분 자동차 엑셀을 확 밟았을 때 오래된 경유 자동차 뒤에 시커먼 연기 부릉부릉 나오잖아요. 그 매연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활성산소가 몸에서 막 왕성하게 나와도 왕성하게 활동 막 이렇게 격렬한 운동 같은 거 할 때 이런 활성산소 엄청나게 배출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몸에서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효소가 또 있어요. SOD라고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제 SOD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는 격렬한 운동을 해도 밤에 잔뜩 먹고 자도 다음날 멀쩡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밤에 먹고 자보세요. 다음날 퉁퉁 붓고요.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이게 속이 더부룩해서. 근데 격렬한 운동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주름이 생겨요.
피부 주름. 근데 이 겉에 피부만 주름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안팎으로 다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콩팥, 간, 뭐 위장관, 췌장, 뭐 할 것 없이요. 전부 내부 장기에도 다 근심의 주름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은 진짜 잘 다루셔야 되고요. 하여튼 우리 몸의 혈관을 관리한다라는 것, 마음을 관리하는 것, 핏대 서면 안 되니까 그런 거 뭐든지 괜찮아. 좀 천천히 사는 거 포함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비타민C 메가도스 하세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사람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실제로 저를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고 피부 상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엄청 제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로 그 어떤 뭐 피부과 제품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뭐 점 빼는 시술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요. 비타민C가 최고예요. 비타민C를 하루에 제가 한 15,000ml, 16,000ml 먹거든요. 그게 혈관 관리에 최고로 좋은 루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혈관 관리 습관 비타민C를 하루에 수시로 계속 드세요. 2000ml나 3000ml씩 뭐 하루 3번은 기본이고요. 중간 식간에도 약간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수시로 드시고요. 그러면 그게 소변으로 쫙 배설될지 몰라도 여러분 구석구석에 혈관을 지켜주는 이게 활성산소 차단제거든요. 그리고 최고로 좋은 콜라겐 합성 촉진제기도 해요. 콜라겐이 빠지면서 이게 살이 축축 늘어지는 거거든요. 콜라겐이 그 결합 조직이잖아요.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비타민C 제일 겉통에 표시해 보면요. 결합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콜라겐, 피부 탄력을 말하는 거고요. 혈관의 탄력을 말하는 거예요. 혈관도 다 콜라겐 조직이 있어야 탄력이 생기니까.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비타민C 많이 드시고, 또 비타민C만 많이 먹으면 비타민 B, A, B 할 때 B 있잖아요. 그 B의 상대적인 결핍이 와요. 그래서 비타민 B가 또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보효소거든요. 보효소인데요. 이게 부족하면 만성 피로에다가 빈혈에다가 뭐 이렇게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지고 사람이 병색이 완연해져요. 그래서 비타민 B를 평소에도 먹어야 되는데 C를 고용량으로 먹는 사람은 B를 꼭 100단위로 제 진정주 비타민 B가 B100이거든요. 그 100단위를 하루에 1개 내지는 2개. 2개 먹을 때는 아침에 먹고 점심에 하나 더 먹어요. 이렇게 먹는 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마음 관리니까 마그네슘을 드셔야 돼요. 마그네슘이 칼슘하고 좀 비슷한 친구 같이 이름이 칼슘, 마그네슘, 슘으로 끝나니까. 근데 칼슘은 좀 이렇게 수축력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오므리는 거 이런 거 수축이잖아요. 근데 마그네슘은 편안하게 이렇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이게 심장도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우리 근육도 이렇게 오므라들었다가 또 펴져야 되잖아요. 이게 펴지는 것이 이완인데 이 이완이 현대인들한테 참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경이 날카로운 거예요. 신경이 이게 오그라들어 있는 거죠. 이거를 편안하게 펴주는 천연 신경 안정제가 마그네슘이거든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마그네슘을 먹으면 꽤 좋다 그래요. 깜짝 놀라게 좋대요. 다리 저리는 것도 마그네슘. 뭐 근육이 뻣뻣한 것도 마그네슘. 각종 통증도 비마그네슘이거든요. 비타민 B와 마그네슘을 먹어도 그것만 먹어도 피로 또 뭐 근육통 이런 거 많이 없앨 수 있어요. 카페인 든 거 먹으면 뭐 온몸이 퉁퉁 붓거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뭐 심장병 있어가지고 뭐 빈맥, 부정맥 이러는 사람들, 심방세동 이러는 사람들도요. 마그네슘 기본이에요. 마그네슘을 꼭 드세요. 굉장히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고 예방 효과도 있어요. 하여튼 B, C, 마그네슘. 그래서 제가 BC, 마그네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세요. 그리고 운동도 좀 하시고 여러분 자신한테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서 거울 보고 웃는 연습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여튼 여러분의 혈관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혈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피부로 다 보여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혈색 좋네. 아, 혈색 좋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애기들 피부가 왜 좋겠어요? 그 혈관이 정말 이렇게
젊거든요. 혈관이 젊고 피가 젊으니까 아기들 그 피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관리가 곧 외모 관리고 여러분 건강 관리에 가장 중요한 단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바뀌었는데 다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새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들어가는 두 가지 말이 건강과 행복인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기가 참 어렵죠. 제가 몇 번이나 거의 번아웃이 돼가지고 집 밖에 외출도 못하고 그런 시간을 긴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어서 더 저도 그 말에 10분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도 제가 다른 사람들 같은 그런 평범한 일상은 잘 안 되는 저도 지금 어느 정도는 환자의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아픈 분들을 많이 공감하고 제가 또 직업이 또 약사이다 보니까 그런 거랑 합쳐져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계속 쉬지 않고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주제는 혈관 협착에 대한 거예요. 혈관이 협착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혈관이 좁아진다라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고 그리고 그 혈관이 딱딱해지잖아요. 그거를 동맥경화, 이제 혈관이 경화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검사를 하면 칼슘 수치로 많이 얘기를 해요. 무슨 칼슘 수치가 뭐 정상인의 몇 배다 그런 말을 하는데 보통 경동맥을 많이 이렇게 쉽게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그 전체 그 사람의 혈관의 상태를 한번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경동맥을 가지고 이제 혈관의 지표를 삼는 거죠. 거기서 수치로 나오는 것이 칼슘 수치인데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그 칼슘은 보통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 성분으로 알고 있고 또 어린 아이들한테는 엄마들이 키 크게 하려고 칼슘 영양제를 그렇게 열심히 먹이고 또 나이 들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칼슘을 많이 쓰는데요. 이 칼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이게 그 근육 속에 칼슘이 있게 되면요. 이 칼슘은 근육을 수축하는 중요한 인자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이 칼슘 이온을 그 조절하는 약이 혈압약이에요. 칼슘 이온을 차단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심장이 제대로 이렇게 힘있게 수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칼슘을 차단하는 약 그 종류가 쭉 있어요. 그것들이 혈압약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게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그 혈관의 딱딱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온몸의 구석구석이 다 늙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 한 40대까지는 특히 여성분들이 40대까지는 어떻게 뭘 술을 쓸 수가 있대요. 늙지 않게 있죠. 그죠? 20대, 30대 같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50대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50대잖아요. 여러분, 뭐, 나이 먹는 것은 속절없어요. 그런데 뭐, 외모에 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등이 구부정해지고, 다리가 가늘어지고, 뭐, 팔자 주름이 생기고, 뭐 이런 것도 슬프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혈관의 노화, 뼈의 노화거든요. 이 혈관의 노화가 바로 혈관 경화를 말해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 장기에 이런 식으로 혈관이 나빠지면 그게 이제 뭐 콩팥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고 콩팥도 혈관 덩어리니까 정말 섬세한 혈관 사구체라고 하는 그 혈관 꽈리의 덩어리가 콩팥이거든요. 이 콩팥이 아마 제 주먹보다 작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콩팥 한 개 속에 들어있는 그 사구체의 숫자가 제가 얼핏 들으니까 한 100만 개쯤 된다고 들었어요. 그 조그만 것 안에 혈관 꽈리가 100만 개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섬세한 혈관이겠어요. 근데 이런 혈관에 경화가 오고 이 혈관이 막힌다 그러면은 그 사구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더 이상 콩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신부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되는 거죠. 투석을 하면 단지 그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는 그것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워낙 많은 환자들을 보잖아요. 저는 동네 약국의 약사로서 그렇게 중환자들을 볼 일이 사실상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어떻게 생기산하고 비타민 요법 이런 거 하면서 심장혈관에 관련된 거를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예상하지 못했고 의도하지 않았던 정말 중환자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셨어요. 셀 수 없이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제가 참, 이거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콩팥이 망가지면요. 여러분, 골다공증이 와요. 콩팥에서 뼈의 밀도를 조절하고요. 콩팥이 망가지면 간도 망가지고요. 콩팥이 망가지면 피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심한 빈혈이 오는데 어떤 빈혈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콩팥이 피를 만드는 조혈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하더라고요. EPO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콩팥에 기저가, 이 콩팥의 건강에 그 제일 밑바탕이 되는 것이 혈관 상태인 거예요. 놀랍게도. 간도 마찬가지예요. 간도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피를 많이 함유한 장기가 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간은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그렇게 쫙 밀착되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포가 다 떨어졌다가도 도로 탁 붙을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장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하게 어디 낙상을 했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의 간이 다 흩어져서 없는 사람이 있었대요. 간세포가 다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분수처럼 흩어졌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세포가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버렸는데, 다 분리가 되었는데, 이게 며칠 지나서 다시 봤더니 그게 다시 쫙 모여가지고 간 모양이 도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우와, 여러분 정말 경이롭지 않으세요? 근데 그 간이 우리 전신의 피의 양을 조절한대요. 우리 몸에 흐르는 이 전신을 순환하는 피의 양이 일정한 게 아니에요. 피의 양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그때그때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자율신경에서 섬세하게 조절하는데요. 이 간이 피를 많이 빨아들일 때는 이렇게 확 부풀어 오른대요. 그러면서 그 피를 쫙 빨아들이고 혈류량을 조절하는 거죠. 근데 피의 혈류량이 또 부족하게 되면 간이 이렇게 스폰지처럼 또 더 이렇게 꾹 짜서 거기에 있는 피를 바깥으로 내보내가지고 전신 순환 양을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같은 것도 이 피랑 얼마나 관련이 깊겠어요. 피가 단지 우리 몸을 흐르는 붉은 액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피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혈관이 그냥 막히는 거예요. 피의 상태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당뇨 환자,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인 거죠. 무엇보다 당뇨 환자예요. 당뇨가 있다고 하면 그 말 그대로 보면은 소변이 달다는 뜻이잖아요. 단 소변, 당뇨. 소변이 달다 이 뜻인데, 이게 요즘에는 소변으로 보지 않고 다 피를 뽑아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180 혈당이 180 보다 더 높게 되면 이게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정상 혈당은 100을 잘 안 넘거든요. 식후 혈당도 한 120 이상은 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준이 그냥 100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뭐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200, 300 올라가 버리고, 또 갑자기 그 혈당이 뚝 떨어져 가지고 저혈당 상태가 되면 사람이 그냥 식은땀을 쫙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금방 숨 넘어가거든요. 저혈당 쇼크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무서운 질환이 당뇨 환자가 되는 건데, 당뇨 환자의 피는 항상, 그러니까 정상인 그 100보다 훨씬 수치가 높으니까 말하자면 설탕 시럽 같이 걸쭉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쭉한 상태의 피가 전신의 혈관을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혈관벽, 특히 이제 그 혈관 내피라고 해요. 혈관 속에 피가 바로 흐르는 그 속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내피라고 하는데, 이 내피가 망가지게 돼요. 혈관 내피가 망가졌을 때 생기는 질환이 놀랍게도 남성들 발기부전이거든요. 발기부전, 그거 남성들은 발기부전 있으시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던데,
그 소변도 제대로 시원하게 못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변이 새기도 하고 소변 조절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통증도 있고 그게 이제 전립선 이런 병명이랑 이렇게 엮어져 있는데 이게 놀랍게도 혈관 내피 질환이라는 거예요. 혈관 내피 질환, 결국 혈관 내피에 칼슘이 많이 침착이 돼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건데요. 보통 발기부전에 쓰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그건 먹을 때 잠깐 좀 이렇게 그 발기부전이 좀 이렇게 완화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약인데 그 약의 기전을 보면 희한해요. 혈관을 확장하는 약이에요. 특히 생식기 부위의 혈관을 확장하는 약. 그러니까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일시적으로라도 확장을 시켰을 때 그게 이제 그 증상이 좀 완화된다는 건데 여러분 그냥 들어봐도 아시겠죠. 내 피가 망가졌는데 내 피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혈관 자체를 인위적으로 확장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치료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여튼 당뇨가 있으면 발기부전도 그냥 오게 되고요. 나중에 눈 망막 질환 이런 게 생겨서 당뇨병성 망막증 하면은 이제 시력이 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콩팥도 잘 망가지고요. 심장 고혈압도 그냥 잘 따라서 같이 오거든요. 그 근원을 보면 혈액이 나빠서 혈관이 망가져서 여러 가지 가지를 뻗어서 다른 병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를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피를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이 당뇨 환자들한테 뭐 피를 좋게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좋게 하냐고요. 제가 쓰는 방법이 제 약 생기산이랑 비타민 B, C, 마그네슘 이거를 기본 세트로 쓰잖아요. B는 일반 B 영양제가 아니라 B 100단위를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 진약사볼에 들어가면 그냥 손쉽게 진정주 비타민 B 그게 이제 B 100이거든요. 시중에도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B 100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게 막 섞여 있고 뭐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약사님 좀 쉽게 고를 수 있는 방법, 약사님이 약을 만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고심 끝에 만들어서 시작한 게 제 이름 비타민 B100인데 지금 너무너무 많이 사랑받고 있어서 저도 신기해요. 하여튼 이 비타민 B100,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또 혈관을 편안하게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는 중요한 미네랄이잖아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둘이 약간 견제하는 친구 같은 미네랄인데요. 칼슘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뭐 병을 일으키는 그런 지금 칼슘 침착만 해도 그런 거잖아요.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면 혈관이 딱딱해진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 마그네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을 하루에 한 알 내지 두 알을 계속 보급을 하잖아요. 공급을 하면 근육도 편안해지고 근육 떨림이나 다리 저림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는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이 혈관이 편안해져요. 심장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도 짜증이 덜 나고 기분을 어느 정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기산과 기본 세트 거기에서 비타민 B가 있고 그다음에 C가 있고 여기 마그네슘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타민 C는 하루에 최소한 저는 한 6,000ml 이상을 한 끼니당 2,000ml씩 해가지고 3번 먹으면 6,000ml잖아요. 근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10,000ml 이상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지금 혈관이 협착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도 비타민 C를 하루에 10,000ml 이상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비타민 C가 뭐 위장병을 만든다거나 또는 돌을 만든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다 낭설이거든요. 비타민 C 여러분 식후에 한 알씩 먹는 걸로 시작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요. 일주일 안 가서 여러분들 거의 다 하루에 6,000ml, 10,000ml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감기도 예방해주죠. 각종 독감, 바이러스 질환 다 예방해주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독감도 잘 안 걸리지만 제가 지금 아직까지 환자 신분인데도 독감 별로 저는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앞번에 제가 독감을 걸렸어요. 그랬는데 저는 비타민C를 시간당 2,000ml를 그냥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해열제보다 비타민C가 더 잘 들어요.
비타민 C를 2000ml나 3000ml씩을 계속 시간마다 따뜻한 물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이러스가 억제가 돼가지고 어떤 항바이러스제 주사를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몸에 순하면서 우리 그 몸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거든요. 근데 얘가 위장병도 오히려 치료하는 작용이 있으니까 식후에 비타민 C 2000ml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당뇨가 있으면 이거를 하루에 한 10,000ml 이상 드시는 걸 제가 권하는데, 정말 확실한 거는요, 비타민 C만 하루에 10,000ml, 한 15,000ml를 먹잖아요, 당뇨 환자가. 그러면 합병증이 없어요. 정말 합병증이 거의 없어요. 혈당은 높은데도 혈당 관리를 잘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는 거를 제가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10년째, 20년째 비타민 C를 하루에 한 10,000ml 이상씩 먹고 있는 오래된 당뇨 환자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저분이 지금 저 혈당이면, 저 정도의 혈당이면 몸이 다 망가졌어야 맞는데 상당히 건강하신 거예요. 진짜 비타민 C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비타민 C를 하루에 6,000ml 이상을 드시면 비타민 B의 상대적인 결핍이 오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를 고용량인 그 100단위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2알 정도 드세요.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뭐 번거롭다 그러면 아침에 아예 2알을 드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 B100이 되게 센 줄 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도 안 세요. 이거를 어린 아이들한테 알약을 먹을 수만 있으면 한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한테도 비타민 B를 하나씩 먹이잖아요. 키가 잘 커요. 키 크는 게 칼슘이 아니라 비타민 B예요, 여러분. 그리고 학생들도 비타민 B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뇌신경에 가장 좋은 이렇게 영양물질이 되어가지고요. 어떤 면에서는 단백질보다도 더 뇌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기특한 영양제거든요, 비타민 B가. 그리고 뭐, 커피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사람들도 비타민 B를 먹으면 커피 생각이 별로 안 날 정도로 이게 생체 활성도를 높여줘요. 단 이걸 이제 밤에 먹으면 잠이 안 올 수 있다는 거, 비타민 B가. 근데 이게 하여튼 당뇨 환자들이 비타민 B, C, 마그네슘 혹시 생기사는 못 드시더라도 B, C, 마그네슘만 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먹잖아요. 그러면 당뇨 혈당 관리도 훨씬 하기가 쉽고요. 병원에 뭐 혈당 관리하는 약에 의존하실 생각 하시지 말고 그 약은 한 알이라도 줄이고 인슐린은 한 단이라도 줄여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병증이 덜 생기거든요. 당뇨의 합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고로 전부 혈관 질환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혈관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걸쭉한 피가 이게 혈관을 통과하면서 혈관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C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 걸쭉한 피가 지나가더라도 이게 강력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줘가지고 오히려 당뇨가 없는 정상인보다 혈관이 좀 더 튼튼해질 수도 있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C만 많이 먹어도요, 이미 막혀 있는 혈관이 상당히 개선된다라는 거를 저의 임상 결과로 제가 많이 관찰했어요.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저도 생기산을 먹어보기 전에 제가 이 다리 혈관이 막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제 다리의 뒷부분에 보면은 막 실핏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 정맥류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이게 튀어나오지는 않았는데 저도 이게 뒤에 그물같이 생긴 그게 생기고야 말았어요. 있어요. 이게 제가 진작에 비타민C를 많이 먹었으면 이게 안 생겼을 텐데, 다행히 그래도 제가 생기산 먹기 전에 지금부터 한 7년 전쯤인가 그때 이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비타민C를 그냥 많이 먹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다리에 엄청난 그 냉감 있잖아요. 수족냉증이라고 말하기에는 수족냉증이라는 말이 너무 약해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거 뭐 스타킹을 신을 수도 없고 안 신을 수도 없고 추운데 덥고 땀은 나는데 시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집에 들어가면 막 바로 들통에다가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다리 넣어야 되는데 시리니까. 근데 그 다리를 뺨과 동시에 다시 시려요. 그게 혈관이 막혀서 오는 심한 냉감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 고통은 당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근데 비타민C를 제가 그때 당시에 한 6,000ml, 하루에 6,000ml 정도로 먹었더니 그 냉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없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비타민C만 많이 먹어도 경증 정도의 그 혈관 칼슘 침착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방은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미 심하게 막혀 있는 사람들은 제약 생기산
B, C, 마그네슘 같이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담배예요, 여러분. 제가 담배를 피는 사람들한테는 담배 한 개 피에 비타민C 두 알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담배 한 개 피에 비타민C 두 알을 드셔야 된다. 그러면 담배 하루 10개 피면 비타민C 20알 먹어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이 담배가 해로운 거예요. 담배를 피면 입에서 담배를 피잖아요. 이 구강에서부터 식도와 위장의 혈관이 다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확률이 거의 다예요. 위장병 절대로 못 고쳐요. 담배를 끊지 않으면. 그리고 담배를 피는 사람은 뇌 혈관도 항상 좁아져 있어요. 이 담배가 그 대단한 산화제거든요. 무슨 뜻이냐? 산화제는 녹이 슬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비타민C는 산화를 막는 항산화제잖아요. 담배는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강력한 산화제예요. 그런데 담배 한 개 피를 필 때 비타민C 두 알 정도를 먹으면 그나마 좀 낫다 이런 뜻에서 제가 담배 한 개 피에 비타민C 두 알이다라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담배 그거 좀 끊어보세요 해도 잘 못 고치시더라고요. 평소에 두통이 심하거나 또 피임약이나 호르몬제를 먹는 여성들은요, 담배는 절대로 피시면 안 돼요. 이 담배를 피면 호르몬제만 해도 피를 껄쭉하게 만드는데 담배가 들어가서 정말 피를 잼같이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배도 피고 호르몬제도 먹으면서 멀쩡히 살아있는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몸이 정말 얼마나 저항을 하고 있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나 경외감이 들 정도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속절없이 매일매일 한 해 한 해 늙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먹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성질 부릴 대로 다 부리고 이러면 성질을 낼 때 엄청나게 강력한 산화 물질이 막 나오거든요. 그거 프리 라디컬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슈퍼 옥사이드 강력한 그런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막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뿜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화를 내는 거, 그래서 기분 조절해야 되고 속도 조절해야 되고 나이 들수록 이런 습관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서 우리 몸의 혈관을 지키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치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협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오는 협착 환자들, 협심증 환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협심증 환자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리에 하지 정맥류, 팔다리 저림 이런 것도, 아니면 이명, 귀에서 소리 나고 이석증, 어지럼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눈 중풍이라고 해가지고 그 망막증 생기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뇌경색, 뇌출혈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 당연히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셔야 되죠. 근데 병원에서 관리를 받아도 관리를 받을 뿐이지 치료가 아니라는 것 치료 받아보시면 알거든요. 그래, 그런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그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계세요. 저는 그냥 약만 드리고 그게 치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병원에서 확인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혈관 나이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 콩팥이 이만큼 좋아졌다,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데, 하여튼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 나빠져요,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치료되기도 합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어서 제일 좋고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는 거, 생기산이 안 맞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처음 3개월 동안 생기산을 먹을 때 자기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몸이 더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울렁거리거나, 원래 소화가 잘 안 되고 울렁거리고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하면 그냥 정신이 번쩍 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더 피곤하고 힘든 증상이 계속되면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피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가끔 특이 체질이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말로 많은 분들한테 생기산을 드려보니까 이게 생계산이 진짜로 안 맞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기는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드실 수 없으니까. 하여튼 제가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생계산은 안에 설명서 보면
그 설명서 한 문구 한 문구가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아프게 체험을 하고 거기다 문구를 넣은 거거든요. 그냥 허투루 대충 짐작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들어있는 문구는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제발 생기산을 드시는 분들은 안에 설명서 잘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저희 약국에 와서 물어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생기산 행사 중이라서 지금 저희 약국이 굉장히 바쁘고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아주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기산을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한테 그 체내 노폐물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체내 노폐물이 본래는 그 우리 몸이 정상적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배출이 잘 되거든요. 체내 노폐물이 어디로 배출이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소변, 대변으로 나가고 땀으로 나가고 그렇잖아요. 빠져나가는 경로가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그냥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거 다 흡수되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것이 호흡으로 나가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뭐 이런 걸로 그리고 소변으로 나가는 요소 이런 걸로 빠져나간다라는 것이 저는 학교 다닐 때 무척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완전 연소가 되었을 때 깨끗하게 완벽하게 이용이 되고 찌꺼기가 딱 빠졌을 때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 우리 몸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찌꺼기가 몸속에 조금씩 쌓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현대인들처럼 운동은 적게 하고 움직임은 적으면서 칼로리는 높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세월들 또 제때 먹고 제때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날밤을 샐 때도 있고 또 먹는 것도 내용이 칼로리는 높지만 정제된 음식, 뭐 정제된 밀가루, 정제된 설탕, 너무 달고 너무 칼로리 높고 너무 기름지고 좋지 않은 기름 이제 이런 거를 막 먹다 보니까 이게 연료가 안 좋으니까 이제 찌꺼기들도 또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한여름에 우리는 다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차에, 지하철에 이런 데는 다 에어컨 빵빵하고 사무실에 가도 에어컨 빵빵하고 이러니까 약간 추워서 긴팔을 입고 이렇게 다니고 거의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본래 여름은 더워야 된대요. 그래서 또 비지땀을 흘리고 운동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거나 노동을 통해 가지고 땀을 빼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배출이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몸속에 노폐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가지 노폐물, 혈독, 수독, 식독, 열독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혈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약국에 제가 이제 한 26살 때부터 약국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동네 약국을 열어가지고 제가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약대 졸업해도 실무 지식은 너무 없어가지고요. 진짜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손님들이 저한테 와서 뭘 자꾸 물어요. 병원에서 먹는 약도 물어보시고 본인이 아픈 것도 물어보시고 왜 안 낫는지 물어보시고 온갖 거를 저한테 다 물어보셔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그 동기부여가 되고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게 수십 년 쌓여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관찰했던 거 혼자 이렇게 저건 뭐지 하고 의문을 달고 고민했던 상당 부분이 나중에 보면 다 혈독에 대한 거더라고요. 제가 한방 공부도 했는데 한방에서는 그런 거를 어혈이라 그래요. 어혈로 인한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어혈이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쪽이 어혈인가? 왜 현대인들은 혈독이 많을까? 피가 깨끗하지 않고 피가 탁할까? 혈독 그냥 쉽게 말하면 피가 탁하다는 거잖아요. 이 탁한 정도를 현대적인 검사로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기껏 해봐야 백혈구수, 적혈구수 이런 거 숫자 세는 거고
그렇죠. 뭐 염증 수치 이런 것도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는데 염증 수치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정확한 수치가 정확한 염증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성염증이라는 질병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 만성염증을 진단하는 진단기구는 또 없어요. 그런데 의사들도 만성염증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는 하시거든요. 이 만성염증이 뭐냐? 결국 피가 탁하다는 거예요. 피가 탁하다. 그럼 피가 탁하다, 어혈이 많다. 또 요즘으로 치면 혈전이 많다, 피딱지 이런 게 많다. 사혈하는 사람들이 피를 뽑았을 때 피가 묵처럼 이렇게 덩어리 져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 사람들은 뭐 전신이 다 이제 염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왜 현대인들이 혈독이 많으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당뇨병이 많잖아요. 그리고 고지혈증이 많아요.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사람들 이런 거 전부 다 혈독에 들어가거든요. 피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뇨 환자들은 정상적인 혈당보다 혈당이 일정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 범위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넘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게 툭 떨어져요. 밥을 먹으면 완전히 치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순간이 되면 또 툭 떨어져 가지고 그냥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돼서 막 식은땀을 흘리고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피가 병든 상태인데 그 피 안에 끈적거리는 혈당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또 따지고 들어가면 뭐냐, 우리 몸에 지방세포가 너무 많은 거죠. 복부 지방이 있잖아요. 배에 나온 사람들이 현대인들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제가 매일 산책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가는 곳은 둘레길이거든요. 한 40분 정도를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인데요. 가다 보면 맞은편에 오는 사람들, 비슷한 시간대에 오는 사람들을 늘 보게 돼요. 맞은편에 오는 사람들, 그냥 제가 무심결에 이렇게 봐도 이게 전부 다들 배가 이렇게 나와 있으시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복부 지방이 염증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복부 지방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지방 세포가 우리 몸에 저장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기름기 있고 좀 이렇게 살이 좀 있어야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지방 세포가 과도하게 많아진 거죠. 그럼 이 지방 세포가 어떻게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 지방세포는요, 지방세포 자체가 분비하는 분비물이 있어요. 지방을 가둬놓고 있는 지방세포니까 지방산이라는 거를 분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지방산이요, 우리 몸의 근육과 간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열량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혈당을 쓰거든요. 피 속에 있는 당을 근육과 간에서 에너지원으로 써요. 간에서는 당이 좀 많으면 그걸 글리코겐으로 바꿔가지고 저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소모를 시키는데 혈당보다 지방산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혈당과 지방산이 같이 있으면 우리 몸의 근육이나 간에서는 지방산을 더 선호해서 얘를 먼저 쓰는데 문제는 지방세포가 많아가지고 이 지방산을 많이 분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갔는데 이 혈당을 근육이나 간에서 쓰지를 않고 이미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지방산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이 줄어들지를 않고 식후에 올라간 혈당이 내려가지를 않고 계속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 혈당이 높아졌을 때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그 유명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이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혈당을 그 세포로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쓰게끔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이 지방산을 많이 근육이나 간에서 쓰게 되면 인슐린도 그냥 혈중에 계속 높은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인슐린이 높은 상태로 있고 그리고 혈당도 높은 상태로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심장도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심장도 영향을 받고 콩팥도 영향을 받는데 콩팥 같은 곳에서는 이게 염분이 배출이 안 된대요. 우리가 먹은 염분 그게 정상적으로 쓰이고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배출이 안 되고 혈 속에 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분 높고 혈당 높고 인슐린 높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돼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고요. 또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혈압 생기고 심박수 올라가고 맥촉 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몸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이런 것들도 비정상적으로 높게 되고 이게 상당히 몸에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건데, 이런 것도 따져 들어가 보면 식독이라는 것과 혈독이라는 것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피가 탁해진 혈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혈독이 또 잘 생기는 게요,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서 수술 한두 번씩 안 받아본 사람 없지 않아요? 거의 다 수술을 받으셨어요. 게다가 제 나이 정도 먹잖아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이 정도 뭐 6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면은 거의 수술을 안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고, 또 한 번 받은 분들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몇 번씩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한 번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리 의사들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말하더라도 그 수술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 대단하다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수술 후에 회복이 참 어렵고요. 그 이전 수술하기 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 다 느끼시거든요. 그 다른 이유가 뭐냐? 단지 수술할 때 출혈이 있어서 뭐 체력 소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수술을 할 때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어혈이 생겨요. 우리 몸의 내부 장기나 이 몸 속에 있는 것들이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피가 이제 산화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 산화가 안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 항산화제,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비타민 C가 그렇게 건강에 기여를 많이 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 반대로 우리 몸이 수술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산화돼 버리니까, 특히 혈액이 산화되니까 그 산화된 혈액이 전부 어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담배 같은 거 있잖아요. 담배를 피면 그 담배 연기가 우리 몸에서 이 피떡을 엄청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혈관이 좁아지거든요. 그리고 피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벌써 위장병부터 피해갈 수 없거든요. 위장관, 보통 담배 피면 사람들이 폐 쪽만 생각하시는데요. 위하고 장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입에서부터. 이게 혈관이 오그라드니까요. 그리고 그 담배 연기, 그게 대단한 산화제잖아요. 산화,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연기에 다 그을려 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 담배도 피를 탁하게 만드는 굉장한 주범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호르몬제, 여성들 피임약도 호르몬제고요. 갱년기 되었을 때 갱년기 증상 완화제로 쓰는 호르몬제 있잖아요. 이게 피떡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제 그 약 설명서에 보면요, 경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게 혈전증으로 해서 그게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거기에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산부인과 밑에서 약국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호르몬제가 항상 나가요. 이렇게 약사 입장에서는 되게 간편하기도 해요. 이렇게 조제포에 담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곽채로 이렇게 탁 주면 그게 그냥 조제가 되니까 편하기도 한데, 그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호르몬제가요, 이 혈전증 때문에 굉장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드시는 분들은 계속 먹잖아요, 길게. 근데 제가 약사로서 그 복약 지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약 지도라는 게 결국 그 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의사 선생님이 저기서 이거 먹으면 치료된다라고 말한 그 약에 대해서 내가 안 좋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했을 때 나중에 만약 그 환자가 보기 드물게 어쩌다가 운이 나쁘게 그 혈전증으로 인해서 어떤 치명적인 뭔가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조사가 들어와요. 그 호르몬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그거를 안 한 게 되면 저도 처벌을 받거든요. 아무 문제도 안 생기면 괜찮은데 환자가 그걸 먹고 그 경고 문구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부작용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은 저도 굉장한 하여튼 조사를 받고 이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그죠. 네, 직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런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무지무지 마음이 불편했던 기간이었어요. 그때 산부인과 밑에서 약국 갈 때. 저는 정말 호르몬제 권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 호르몬제가 그렇게 우리 몸에 어혈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여성들 이제 원치 않은 임신이 되었을 때 유산하잖아요. 유산 그런 중절 수술이 불법이지만 또 중절 수술 엄연히 많이 시행되고 있고, 그 중절 수술이 이 혈전 그리고 어혈을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면 정상적인 출산이라고 해도 한참 동안 오로가 있잖아요. 여성들 아래로 오로가 나오는데 그 오로가 깨끗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런 게 쌓여가지고도 어혈이고, 그래서 어혈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어혈이 더 많기가 쉬운 것 같고, 남성들은 술, 담배, 그리고 비만, 스트레스, 잠 못 자고 이런 것 때문에 어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를 맑게 한다고 병원에서 그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뒷골 잡았어요.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런 거를 피를 맑게 하는 주사라고 주시는 병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피를 맑게 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지, 그게 혈전을 없애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혈전이요, 우리 몸에 정상적인 수준으로는 필요해요. 그거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혈관이 터져요. 혈관 터져. 이게 뇌의 혈관 터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중풍이에요,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반신불수가 올 수도 있고. 위장에 전에 제가 출혈이 난 사람을 봤는데요. 그분이 병원에서 항혈소판 약, 그러니까 항혈액 응고제를 처방을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혈전 생기지 않게 약을 쓰는 사람들, 심장병이 있거나 그런 뇌졸중이 있었거나 그런 사람들은 항혈전제 쓰잖아요. 근데 그것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이제 혈관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이게 위장관에 혈관이 터져가지고요, 그분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약 부작용으로. 위장관 안에 피가 고여 있는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계속 몸에 뭔가가 이상한데, 그거를 하여튼 이분은 운이 좋게 그 원인을 잡아내가지고 그렇게 좀 처치를 했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제가 혈전제 그분은 드시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드렸거든요. 이 어혈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따로 있어요. 일단은 제가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어혈 때문에 전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을 비롯해가지고 피가 탁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또 그렇죠. 피가 탁해서 생기는 증상을 제가 아까 또 만성염증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 고지혈증, 만성염증. 만성염증은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요, 사지, 저림, 통증 같은 거예요. 굉장히 몸이 아프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이 다리를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좀 누워 있으려고 해도 다리가 저려가지고, 팔다리가 저려서 누가 막 주물러 줘야 되고 하는 거, 그거 만성염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뻑하면 머리가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혈액에 혈구 이상이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적혈구 이상, 백혈구 이상, 이런 게 온 것들도 거의 다 만성염증으로 이렇게 진단을 할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서는 이 만성염증에 쓸 수 있는 약이 없거든요. 그리고 당뇨병도 사실은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제면 일정 기간을 먹고 딱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당뇨병은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당뇨병 약을 많이 이렇게 조제를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몇 년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약 타러 오셔서 조제를 해서 주다 보면은 당뇨 약을 졸업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자꾸 약이 늘어요.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고지혈증도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계속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보약인 것처럼. 근데 고지혈증 약은 제일 치명적인 부작용이 전신의 근육을 녹여요. 근육을 녹여서 그걸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는데요. 몸이 아파요. 그 아픈 원인이 근육이 녹아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거 근육 녹는 거 참으면 되는 거예요. 왜 좋은 거면은 아픈 거 참으면서 약을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치명적인 그 부작용을 알리는 적신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약에 의지하지 말고 다른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걸로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을 하셔야지, 약을 먹어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어혈증, 그러니까 혈독 이런 거를 치료하는 그냥 제일 손쉬운 방법은 여러분들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
너무 짠 음식, 또 과식이 제일 나쁘고요. 제가 그냥 제일 편하게 우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생기산 요법을 하라고 그래요. 제 약 생기산이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신 통증 정말 빠르게 없어지고요. 당뇨병이나 뭐 고지혈증 이런 것도 굉장히 빨리 나으시는 걸로 봐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제 약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고 생기산 먹고 혈당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체크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우, 그런 분들은 안 돼요. 생기산은 혈당 떨어뜨리는 약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실험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고 제일 기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식습관 고치고 무엇보다 과식, 운동 부족 이런 거 교정해야 되겠죠. 교정을 하면서 정말 성결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교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드리는 뭐 생기산이나 그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기산이나 비타민 요법을 병행하시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저도 뭐 아직 70 되려면 멀었고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도 많이 아팠고 죽음의 골짜기를 몇 번 통과했고 뭐 그런 식으로 저도 나름 제 나름대로 경험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랬을 때 인생은 여러 번의 이런 이렇게 어떤 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살아가는 방식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재정비해서 새롭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새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분기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몸에 이런 만성염증이 오고 또 이런 혈독이 혈전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치명적인 병이 생겼다 하면 그게 죽기 전에 너 이렇게 계속하면 죽는다. 네 몸을 네가 좀 살펴봐라 하는 그런 어떤 신호거든요. 우리가 빨간불 켜지면 차 운전하고 가다가 스톱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몸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다른 어떤 것 원망하는 거 다 내려놓고 누구 때문 뭐 때문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새로 스마트폰을 사면 애들 뭐 저녁에 밤늦게까지 계속 그거 사용법 살펴보고 찾아보고 무지무지 즐거워하더라고요. 근데 이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알겠냐는 거예요. 그냥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왕창 굶고 막 몸을 학대해가지고 살 쫙 뺐다가 그 다음에 또 먹고 싶은 거 왕창 먹어가지고 확 찌고 막 이런 사람들 제가 보면 저 사람 뭐지 저거 자기 몸을 가지고 장난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냐고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앞으로 내 수명대로 살려고 그러면 중간에 좀 몸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그나마 인기가 있고 관심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하여튼 생기산은요, 혈독, 수독, 식독, 열독 이 네 가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약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게 아니고 전혀 아니고 저는 이 약을 그런 용도로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저는 단순하게 이거 급성 장염이나 아니면 술독 때문에 그게 이제 주독이 생겨가지고 막 토하고 설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썼을 때 단기간에 썼을 때 잘 듣길래 그냥 그런 정도의 약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신기하게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을 맑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들이 먹어봐서 그 결과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약을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만든 사람이 뭐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게 임상이 결과가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준 거니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열독, 수독, 식독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혈독 이런 거를 가장 빠르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더라. 그래서 그 엄청난 통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당뇨, 합병증 이런 것이 치료되는 거를 봤을 때 경이롭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저도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고 또 항암도 한번 했잖아요. 항암을 하니까 그냥 피가 완전 다 타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죽은 사람처럼 됐었어요. 근데 저를 그래도 이렇게 견디고 지금 방송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살려준 것은 제가 만든 약이거든요. 다른 거는 먹을 게 없었어요. 제가 뭐 제약밖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수십 년 동안 약을 연구했는데 항암제로 인해서 손상된 몸을 회복하는 데는 제약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거 생기산 그리고 진짜 열독이 심한 사람은 소생기산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소생기산이랑 비타민 C 그 다음에 요즘에는 원데이 나오죠. 제가 비타민 요법 하면서 B, 마그네슘, 뭐 오메가3 이런 거 말하잖아요. 비타민 C랑. 근데 B, 마그네슘, 오메가3 이거를 한 포에 넣어둔 원데이 멀티팩이 있거든요. 이거 원데이 멀티팩 많이 활용해 보세요. 그냥 B 따로, 마그네슘 따로, 오메가3 따로 먹을 수도 있지만 이 원데이 멀티팩을 생기산 한 포랑 같이 이렇게 복용하시면 굉장히 좋고 원데이 멀티팩은 말 그대로 하루에 한 번만 뭐 많이 드시면 2번까지 먹을 수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생기산은 하루 3번 먹죠. 여러분들 그 혈독으로 인해서 망가진 여러분들의 몸이 회복되는데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